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잘못된 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단 프리웨이트가 이제 기구, 케이블로 하는 운동보다 뛰어나다 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중력이란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 기구나 케이블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프리웨이트보다 기구, 케이블로 운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프리웨이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여러 신경계 발달이나 균형 감각, 이런 여러가지 좋은 부분을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반면에 이제 케이블이나 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하려던 것을 이어나가자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사레레를 예로 들어 봅시다. 사레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서 두고 이렇게 옆으로 하죠.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덤벨을 들고 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무조건 중력은. 그렇죠? 근데 사레레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옆으로 되고 한 이쯤 올라와서부터는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중력이 이렇게 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력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초반부 여기서는 중력이 어디 있습니까? 중력이 이렇게 오고 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중력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력의 힘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기구로 잡고 사레를 한다 칩시다. 잡고 이렇게 당길 때부터 이미 중력이 작용합니다. 여기서 그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게 케이블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블로 사레레를 실시할 시 시작부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로 사레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덤벨로 사레레를 하는 것과 케이블로 사레레를 하는 것, 그 두 개 다 서로 이제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프리웨이트가 좋다, 무조건 기구가 좋다,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히 기구가 필요할 때는 기구를 쓰고 프리웨이트가 필요할 때는 프리웨이트를 쓰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프리웨이트나 기구, 그 사용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복합 다관절 운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기구 운동을 하면 좋다, 이런 편견이 있죠. 이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초반 부분에서는 복합 다관절 운동, 예를 들어 스쿼트나 벤치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먼저 실시하는 것을 추천하죠. 이유가 뭐냐면은 신경적인 부분, 근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중수 이상, 고수 이상 넘어간다면은 그 CNS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중수에서 고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신경적인 발달 부분에서 이제 이점을 얻는 이제 정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수 이상이 된다면은 가끔은 종종 순서를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고립 운동을 먼저 실시한 뒤에 복합 다관절 운동을 실시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주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주로 복합 다관절 운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나 이제 고립 운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부산에서 지금 이제 헬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고립 운동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립 운동이 복합 다관절 운동에 비해서 갖는 장점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MMC입니다. MMC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만, 예를 들어 이두를 고립해서 운동한다 치면은 이두 근육만 타겟팅해서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일어서서 바벨 컬을 한다고 칩시다. 바벨로. 그 경우에 어떤 근육들이 개입될까요? 일단 기립근도 개입되고 이제 하체 근육도 개입될 거고 균형을 잡기 위한 여러가지 근육들이 개입되겠죠. 이두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두를 고립시켜서 기구로 이두 운동을 실시한다면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신경적인 부분에서 그 비중이 고립 운동할 때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MMC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고립운동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체 운동을 한다 칠 때 스쿼트를 먼저 하지 않고 익스텐션을 먼저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두도 마찬가지. 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처컬을 먼저 한다던가 그 다음에 바벨컬을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근육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운동이 잘 됐다. 근육통이 없으면은 나 열심히 안 했다. 근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이것입니다. 이것 또한 잘못했습니다. 이제 근육통이 이제 결과적으로 근육 발달을 뜻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근육 섬유가 찢어지고 이제 그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근육이 늘어난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면 찢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편견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증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통증은 이제 근육혈압 조직의 이제 미세적인 손상, 그런 이제 통증에 대한 감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근데 그 찢어진 것 자체가 그 통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통각 수용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수용체가 이 통증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운동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들 보시면은 근육통을 거의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진짜 간혹 가다가 가끔 루틴을 바꾸거나 이제 기구를 바꾸거나 자극 주는 방식을 바꿨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근육통이 조금 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은 내 근육은 저 같은 경우에 저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 근육들은 이미 통증에 적응을 했고 그 빈도에 적응했고 통증의 역치 또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찢어짐 이 정도 가지고는 통증을 제가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통각 수용체가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항상 찢어지고 원래 항상 회복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통증의 신호를 계속 보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거든요. 어차피 보내더라도 내일 통증 줄 거면서 어차피 또 주더라도 내일 줄 거면서 또 찢을 거면서 근육 입장에선 통각 수용체 입장에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역치가 높아져서 이제 그런 통증에는 반응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근육의 미세 손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의 빈도수가 높은데도 계속 근육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휴식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식품으로서 이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전해질 결핍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통증이 계속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통증이 있을 때는 근육통이 있을 때는 완전히 쉬어줘야 된다. 그쪽 부위를 아예 쓰면 안 된다 입니다. 틀렸습니다. 그쪽 부위 조금 쓰는 것은 오히려 회복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체에 근육통이 있다. 그 경우에 가볍게 이렇게 스쿼트를 몇 회 실시해서 혈류량을 늘려준다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 부위의 운동을 한 뒤 48시간의 휴식은 필수적이다. 틀렸습니다. 근육의 크기마다 다릅니다. 근육이 엄청나게 크다면은, 엄청나게 큰 근육을 훈련했다면은 48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휴식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근육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덜 있어도 됩니다. 24시간만 있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8시간이라는 어떤 틀에 갇혀서 내가 운동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빈도수를 높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제한하는 것은 근육 성장, 발달에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 신체 부위를 부분으로 나눠서 분할을 해야 된다 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전신운동을 세 번 한 거랑 이제 3분할로서 이렇게 3번 운동한 거랑 했을 때 근비례해서 효과를 측정했을 때 이제 전신운동을 3번 한 경우가 근비대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점을 시사해 주냐 하면은 무조건 매일매일 일주일을 전신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위를 자극하는 횟수, 말 그대로 빈도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이분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이분할도 저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실질적으로는 그 채널에서 주장하는 이분할 운동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첫날에는 하체랑 어깨, 둘째 날에는 가슴이랑 등, 셋째 날에는 팔이랑 복근입니다.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이 이틀 안에 전신 운동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셋째 날의 의미는 팔 운동과 복근을 하면서 작은 근육들을 단련하면서 오히려 회복, 휴식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런 의미로 셋째 날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셋째 날 많이 피곤하면은 아예 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분할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2분할을 하라는 이야기와 제가 말하는 3분할을 하라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부위에 운동하는 실질적인 빈도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다이어트 기간에서는 다이어트 기간에는 근육을 늘릴 수가 없다. 근육량을 늘릴 수가 없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제 칼로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풋 아웃풋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냐 플러스가 되냐에 따라서 근육량이 플러스 된다 마이너스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것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도 높게 훈련을 했는가, 얼마나 잘 쉬었는가, 얼마나 음식 섭취를 잘 했는가, 얼마나 이제 여러가지 보충제를 잘 섭취했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량보다 500을 넘어간다거나 1000칼로리를 덜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근손실이 수반이 되겠죠. 그렇지만 적절히 조금씩 이렇게 칼로리를 이렇게 마이너스 해가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체지방률도 낮추면서 근육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살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살크업을 하게 된다면은 체지방률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커팅을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커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칼로리, 이제 총 인풋 아웃풋을 계산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되는 칼로리량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근손실은 일어나게 됩니다. 살크업으로 찌웠더라도 커팅을 하면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적인 방식은 500칼로리 내외에서 이제 인풋 아웃풋의 총 칼로리량을 조절하면서 유지어터로서 있는 것이 체지방률도 조정하고 근육량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